향가 어디 하면은 우리 문학 쪽인데 51페이지 볼게요.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2학기 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긴 합니다. 자, 우리가 향가랑 시조를 같이 할 거예요. 이전에도 분명히 같이 다뤘던 적이 있는데 당연히 까먹었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제가 향가랑 시조를 언급하는 이유는 자, 우리가 2학기 때 되면은 고전시가를 배울 거예요. 그죠? 고전시가를 배울 겁니다. 그러면은 보통 향가가 들어가면 옆에 시조랑 엮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형식적 특징의 공통적인 부분들 그걸 물어보는 게 2학년 1학기의 단골 문제예요. 단골 문제니까 반드시 이거를 어느 정도 마스터를 하시고 가셔야 돼요. 자, 이전에 했던 그 겨울방학 때처럼 까먹지 마세요. 까먹었잖아. 그런 태도로 듣지 마세요. 무조건 이번에는 내신이고 뭐고 씨발 다 씹어먹을 거야 이 개새끼들아! 이런 느낌으로. 알겠죠?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상황조차도 다 씹어먹을 거야 이 개새끼야! 이러면서 이제 들으면 돼요. 알겠죠? 저를 그렇게 보지 마시고 저를 씹어먹지 마시고요. 네. 자, 향가는요 무슨 시대 때 생겼냐? 일단 향가의 기본적인 개념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향가라는 건요 향찰로 만든 노래입니다. 향찰로 만든 노래. 자, 요거는 언제 발생했냐면요 신라시대에 발생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그럼 신라시대 이전 같은 경우는 뭐였어요? 호대가요 있었잖아. 뭐 했어? 청업사 했잖아. 주원이 기억나요? 정읍사, 공무도화가, 부지가, 거무가 머리를 주원아 머리를 내놔라. 내놓지 않으면 씨발 구워 먹을 거야. 개새끼야. 왜 아마 안 내놨게? 아직 안 왔어? 아직 안 갖고 왔어? 아직 안 갖고 왔냐고? 아직 안 갖고 왔냐고? 머리 아직 안 갖고 오냐고? 그러잖아요. 그때가 이제 고대가요였고 그 이후 삼국시대 이후 신라시대로 넘어왔을 때 그때 이제 향가라는 게 성행하기 시작했어요. 자, 근데 향찰이라는 말이 뭘까라는 걸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자, 향찰이라는 건요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 말은 있었을까요? 우리나라에 말은 있었겠죠. 없는데 어떻게 말을 하고 다녀요? 말이 안 되지, 그죠? 자, 근데 뭐가 없었을까? 한글. 그치. 우리나라만에 뭐가 없었어? 문자가 없었어요. 그럼 문자가 없으면 어떻게 기록을 해야 될까? 다른 나라의 문자를 빌려서 기록을 해야겠죠. 향찰이라는 거는 이건 뭐냐면요 중국의 한자를 빌리는데 자, 빌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꺾이지 않은 마음, 이게 아니라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 이 우리 중국의 한자를요 우리나라 어순에 맞게 기록하는 걸 우리가 향찰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요런 향찰이 있다고 쳐봅시다. 우리나라 말로는 선화공주님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일단 여기는 큰 문제는 안 돼요. 여기는 한번 나눠볼게요. 자, 우리나라 어순에 맞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뜻을 빌리거나 소리를 빌리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주님이에요. 주님은 자, 요런 한자로 적혀져 있었어요. 님도 이 한자예요. 자, 봐봐요. 이 한자의 뜻이 뭐냐면요 님 주자예요. 자,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선화공주님은 해서 주 했을 때 얘는 뭘 빌린 거예요? 이걸 빌린 거죠. 여기 부분이 소리죠. 여기까지 되니? 자, 님은요 어디서 따왔어? 이거 따왔죠. 그죠? 그럼 얘는 뭘 빌린 거예요?
뜻을 빌린 부분이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향찰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돼? 이해돼? 아직 이해 안 됐어? 이해됐어? 자, 그리고요. 여기 은자는요. 사실상 뭐야? 보조사 은자예요. 보조사 은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향찰로 표기했을 때는 뭘로 표현이 되냐면은 이 한자를 써요. 이게 뭔지 알아요? 실버. 그러니까 꼭 뭐야? 뜻과 소리를 빌렸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소리랑 뜻이랑 연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향찰이에요. 일단 생각해봐요. 향찰이라는 것을 구현하려면은 한자도 일단 알아야 되죠. 우리나라 말도 어순까지 다 알아야겠죠. 그걸 이제 한자로 변환을 잘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습득하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죠. 그러면은 이런 향가는요. 향가는 그럼 신라시대 때 누가 썼을까? 방금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봤을 때 누가 썼을 것 같아요? 평민들이 썼을 것 같아? 밥 깔면서? 와, 산나공주님은 이러면서 막 써? 누가 썼을 것 같아? 말해봐. 양반은 조선시대 때 있었습니다. 사대부도 양대반대 조선입니다. 예.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신라시대 당시에 지배층이 있었겠지. 그쵸? 신라시대 지배층이 있었습니다. 어? 재배층? 지배층. 자, 우리 신라시대의 지배층이라고 한다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뭔지 아세요? 진골 뭐 있긴 한데 좀 더 쉽게 생각하면 우리 국어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때 당시 지배층 승려 그게 너였나? 스님이 왜 지배층이에요? 그거 너 아니야? 응. 아, 사라진 분? 이미 가신 분에겐 제가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라기에 이제 서희 머우지느니? 이제. 자, 승려가 하나 더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이때 당시에 화랑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화랑 들어봤어? 응, 그래, 화랑도 그래. 잘생긴 사람. 맞아. 응. 자, 아니요. 그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하시니까 이제 좀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제 장난을 좀 치겠다는 얘기죠, 그죠? 이 친구도 막 이상하면 치과 나가라는 그 개소리 나고. 자, 그럼 아무튼간에 신라시대 당시의 지배층이 승려랑 화랑이라는 이 부분은요 어떤 특색이 있나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이때 당시 신라시대 지배층은요 주로 뭘 믿었냐? 불교를 믿었습니다. 신라시대 참고로 불교 국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지었을 때는 불교적인 부분들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망매 같은 경우도 거기 보면은 미타찰의 맛보올라 그 맨 밑에서 두 번째 있죠, 미타찰. 여기 극락세계 얘기하는 겁니다. 네. 불교적 색채가 드러나거나요. 그 다음에 자, 화랑 관련해서는요. 요런 내용도 있습니다. 화랑의 인품을 찬양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향가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식적으로 나눠주자 보자면요. 자, 얘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사구체, 팔구체, 십구체 정도로 나눠집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요. 이건 어떻게 나눠주시냐면 말 그대로 사구체는요 4줄짜리예요. 4줄짜리. 4줄짜리. 자, 그 다음에 팔구체는 그럼 몇 줄짜리? 8줄이죠. 이런 게 2개가 있습니다. 십구체는요 그럼 10줄이겠네요.
자, 지금 이걸로 봤을 때 점점점 어떤 느낌이에요? 발전해가는 느낌이죠. 그죠? 그럼 일단 이거 그대로 한번 가셔야겠네. 자, 하나, 둘, 셋, 넷 곱하기 두 개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플러스 이제 뭐가 되냐? 두 줄이 추가됩니다. 마지막 부분. 거기 보시면요. 51페이지에 보시면은 얘는 몇 구체인 것 같아요? 세봐요. 몇 구체? 10구체죠. 그래서 일단 8줄까지 나눠주고 마지막에 두 줄 있죠. 아부터. 그죠? 여기 있네, 아. 하여튼. 왜요? 주원이 이해를 못했어. 뭐 집중하고 있는 거야? 네. 아, 얘기했잖아. 내가 재밌으면 그만이야. 뭐요? 아. 아이스 아메리카. 못 봤어요. 그거 지금 보라고. 자, 아무튼 자 여기 두 줄이, 그러니까 여기 8줄이 나왔고 그다음에 마지막 두 줄이 있었잖아요. 아가 들어간 부분이요. 그죠? 그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낙구라고 해요. 낙구라고 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자 4구체, 8구체는 크게 뭐 어려웠던 건 없지만 그냥 뭐가 있는지 정도만 알고 계시면 나쁘진 않을 거예요. 자, 요런 작품이 있습니다. 뭐 요 정도가 있어요. 서동요는 아까 선화공주님 그 이야기예요. 혹시 아세요? 들어본 적 있어요? 선화공주님은 맞둥서방을 밤에 몰래 안고, 존나 야해. 아무튼 그런 거예요. 선화공주 그 설화 몰라요? 서동 그게 뭐냐면은 서동이라는 사람이 선화공주랑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막 헛소문을 퍼뜨려요. 그래서 그 헛소문의 내용이 저겁니다. 선화공주님은 맞둥서방을 뭐 이제 한밤중에 껴안고 뭐 밤에 어디 도망갔느니 어찌했느니 이런 식으로 헛소문 퍼뜨려요. 그래서 선화공주가 쫓겨나요. 너 그런 새끼였냐면서. 근데 서동이 그걸 보고 딱 캐치를 하죠. 딱 캐치해서 잡아서 이제 잡았다.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걸 딱 보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개꿀 결혼 스토리 아니에요? 신분 상승 오졌고. 아무튼 그런 내용이고요. 헌화가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꽃을 바치는 노래예요. 꽃 바치는 노래. 그러니까 여왕이 어떤 절벽 근처에 있는 어떤 산을 지나가고 있는데 저 옆에 있는 꽃이 너무 갖고 싶다는 거예요. 가고 싶다는데 어떤 한 노인이 와가지고, 근데 그 노인이 어떤 사람이냐, 목동이에요. 목동이 뭔지 아세요? 아니 너네들 사는 그쪽 말고 새끼야. 그거 말고 그거 말고 목동이 뭐야? 그 양이나 그런 소들 이렇게 몰아서 이제 가는 사람들, 걔네들을 목동이라고 해요. 양치기. 오케이? 그런 친구인데 아무래도 그 목동이다 보니까 어때요? 조금 그 산에 대해서 고인물이겠죠. 그래가지고 절벽을 막 기어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그 절벽에 핀 꽃을 꺾어다가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화가라는 게 있고요. 자, 팔구체 향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가 있었냐?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것도 아마 학교 내신으로 배울 확률이 매우 큰 작품입니다. 자, 그 다음 19체 향가는 아마 여러분들이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졸라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마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요. 우리 이따가 같이 할 제왕매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찬 기파랑가. 기파랑을 찬양하는 노래. 참고로 기파랑은 역대 화랑들 중에 존잘입니다. 존잘입니다. 왜 이렇게 환장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들은 한 요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4구체에서 8구체, 근데 8구체에서 10구체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형식이 발전되고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사실 19체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얘는 그럼 지금 보면은 어떻게 나눠져 있어요? 총 몇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몇 부분으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이게 두 개고, 그죠? 여기 하나니까. 몇 개? 세 개죠? 그래서 얘는요, 19체 한가 같은 경우는 특성이 3단 구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3단 구성. 그래서 3단 구성이라고 할 때 우리가 첫 번째 부분을 기, 두 번째 부분을 서, 마지막 부분을 결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 결이 이 낙구랑 같은 말. 알겠죠? 자, 이게 향가, 특히 19체 향가의 형식적인 특성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자, 아까 우리 낙구 얘기 잠깐 했었죠, 그죠? 낙구가 어디라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두 번째 줄,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했었어요, 그죠? 요거는 뭐냐면요, 자, 낙구의 첫머리가 뭐냐면 감탄사예요, 감탄사. 자, 요거 바로 대입해 볼까요? 낙구의 첫머리가 감탄사. 자, 여기 처음에 51페이지에 있는 밑에서 두 번째 줄, 저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 에? 아야? 아, 감탄사예요. 저거 말고 감탄사라고. 자, 그 다음에 52페이지에 보면은 거기서 밑에 두 번째 줄, 여기도 어떻게 돼 있어요? 아야, 그죠? 여기도 감탄사죠. 이해됐어요? 이게 19체 향가의 특징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정말 다행이겠지만 요거를 확장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여기 봐봐요. 자, 여기서 요런 특성이 있었잖아요. 요런 특성이 있었는데 이게 자, 어디까지 전달이 되냐면요, 시조에 나오는 형식적 특징과 유사합니다. 한마디로 이 향가에 있었던 특징이 시조로 전승이 됐다는 거예요. 시조도 이런 특성이 있어요. 똑같이 3단 구성이 있고요. 여기 부분에 대한 특징도 여기 나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끝내지 않고 바로 뭐로 넘어갈 거냐? 시조로 넘어갈 거예요. 자, 그럼 요 사이엔 뭐가 있었어요? 그러면 저번 시간에 했던? 저번 시간에 뭐 했어요? 저번 시간에 뭐 했어요? 주원아? 저번 시간에 뭐 했니? 에? 저번 시간에 그거 한 적 없어요. 청산보육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거 뭐라고 그래? 저번 주에 했다? 저번 주에 했다고. 그거 우리 장르 뭐라고 했어? 너도 몰라? 신라 시대에서 그 다음에 뭐겠어요? 고려가였잖아. 야, 씨 공부도 안 해놓고 뭐씨 응? 고민을 하고 자빠져 있어. 씨, 응? 니 안 했지, 그지? 죽을래? 이래 씨. 야이 정말 이씨. 야, 좀 해놓고 네가 고민을 하든가 말든가 네. 저번 주에 한 것도 기억을 안 해놓고서 씨발 어쩌라는 거야. 알았어, 몰랐어? 몰랐지? 몰랐었지? 고려가 왜 했던 거 기억 안 났지? 아휴,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니, 근데 왜 저번 주 거 왜 기억 못하세요? 혹시 제가 저번 주에 뭔가 좀 이상했었나요? 제가? 왜? 아니야? 괜찮았어? 별일 없어 보였어? 넌 뭐 있었다고 생각해? 뭐 감정의 변화 막 이런 거 있었냐? 혹시? 나. 없었어요. 나 없었어? 네. 다행이네요. 있었는데, 저 끝나고 여러분들 인사도 안 하고 갔잖아. 다행이다. 내가 이미지 쌓아놓은 게 있어가지고. 이게 덜한가 보네요. 그죠? 아, 제가 그날 사실 좀 빡쳐 있었거든요. 예. 몰라도 돼, 이 자식아.
고려가요도 까먹는 새끼. 그냥 알죠. 뭘 알아, 뭘 알아. 신라시대 다음에 무슨 시대인지 까먹었어. 아, 그게 더 심각한 거 아니냐? 진짜 너무한데? 와, 이거 존나 웃기네요. 자, 신라시대 같은 경우는 일단 요 두 포인트, 내용적인 면에서는 요 두 포인트 기억해 두시고, 형식적인 면에서는 요 포인트 꼭 기억을 해 주시는데, 자, 지금 이게 아까 방금 말씀했듯이, 자, 시조로 넘어간다 했어요. 자, 시조는 어쨌든 이 사이에 지금 고려가요가 있었고요. 고려가요에서는 사실 어땠냐? 평민들끼리 불렀던 노래이기 때문에 사실 기록이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조선 궁중음악이 들어서면서 만들어졌다고 했었어요. 그쵸? 자, 그럼 다시 시조로 들어가면 얘는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했냐면요. 얘는 고려 말에 나왔어요. 고려 말. 고려 말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간에 사실 거의 조선이랑 별 다를 바가 없겠죠. 그죠? 고려 말에 발생했는데요. 자, 이때 당시에 주된 작자층이 이제 누구였냐? 자, 우리가 고려 말쯤에는 이제 무신 정권이 거의 끝나가고요. 누가 많이 나오냐? 자, 중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이것저것들을 배워온 누구들이 나타나냐? 신진 사대부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주원이가 얘기한 그 사대부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양반 막 얘기하다가 진짜 이제 양반 나와, 주원아. 이제 괜찮아. 왜? 서운하냐? 자, 뭐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신진사대부는 어쨌든 간에 이제 어떤 걸 중시하냐? 유교적인 사상을 중시합니다. 그죠? 이런 걸 중시하는 친구들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어쨌든 고려 말에 관련된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요. 두 가지 상황이 있을 거예요. 자, 고려가 망하니까 이제 뭐가 들어와? 조선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고려 말이라는 이 상황 속에 자기는 어디 편을 들겠다? 고려의 편을 들겠다라는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나는 조선의 편에 들겠다라는 인물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고려의 편을 들겠다는 친구다가 아마 정몽주라는 사람 들어봤죠? 들어봤죠 이거? 누군지 알아? 어떻게 죽었어? 이게 뭔데? 살해당했는데? 이거야? 저 알아요. 머리로 맞아서. 정도전? 오, 맞아요. 정확히 말하면 이방원한테 죽은 거겠죠? 응. 그 이방원 옆에 있던 애가 정도전이긴 해요. 그거 어떻게 알지? 아니, 그 정도는 알죠. 육룡이 나르샤 이런 거 봤나? 응. 그때 정도전 있었거든요. 응. 육룡이 나르샤 안 봤어요? 안 봤어요. 그거 존나 개꿀잼인데 그거. 응. 아무튼 뿌리 깊은 나무는 봤어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게 뿌리 깊은 나무예요. 응. 자, 조선은 대표적인 인물이 정도전이에요. 그래서 고려에 남겠다라, 고려에 내가 좀 더 충성을 다하겠다라는 얘기는 뭐야? 말 그대로 충성을 중요시하는 유교적 사상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정도전 같은 경우는 특히 조선에 내가 뭐 힘을 더 쓰겠다라는 어떤 조선의 정당성을 강조한 부분이랑 연결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초창기, 시조의 초창기에는요, 유교적 사상과 관련되어 있던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신군이 다 이런 사람들만 있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시조, 그 고려 말의 시조를 생각을 해봤을 때 뭐가 있었냐면, 물론 얘가 이제 정몽주 어떤 노래 불렀는지 아세요? 기억 안 나지? 이건 아실 텐데 얘가 어디서 죽었어? 천주교에서 죽었어요. 그죠? 이게 죽기 전에 이방원이 먼저 무슨 시를 집니까?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니 만수단 드렁칠 마냥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우리 몽주형 같이 좀 해봅시다. 이랬는데 몽주형이 뭐래? 내가 뒤지고 100번 뒤져도 씨발 너란 안 할 거라 이 개새끼야. 그러니까 철퇴로 딱 맞고 뒤졌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아무튼 얘 고려를 지키려는 입장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시작이 됐었는데, 자,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가 시조 같은 경우는 얘도 결론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자, 뭐가 있냐? 이번에 형식적인 특징 기준으로 봤을 때,
자, 평시조라는 게 있고 연시조라는 게 있고 사설시조라는 게 있습니다. 자, 평시조라는 거는 뭐냐면요. 얘는 진짜 형식이 딱 정해져 있어요. 딱 정해져 있어. 그래서 얘는 딱 요런 형식이에요. 3장, 69, 45자 내에 써야 돼요. 자, 근데 3장이라는 거 봤을 때 몇 개야? 3개로 나눠지네? 그죠? 3개로 나눠졌어요. 초장, 중장, 종장으로 나눴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요. 아까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는 부분을 봤을 때 여기 부분이랑 연결이 돼요. 됐죠? 이거 내신에서 진짜 자주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봐야 되는 부분. 자, 요게 지금 1번 특징이라고 했을 때, 자, 2번 특징은 뭐냐면요. 자, 요것도 한번 주목을 해주셔야 돼요. 종장의 첫머리가 삼음절이에요. 삼음절이 뭐예요? 주원씨? 삼음절이 뭐야? 삼음절이 뭐냐고 정확히. 세 글자. 네, 네. 세 글자죠. 자, 1번 특성은 여기서 연결되죠. 자, 2번 특성은 어디랑 연결돼? 밑에 여기랑 연결되죠. 요 부분 때문에 향가랑 시조의 형식적 특징이 비슷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요거 잠깐만 볼게요. 이거 어디 있냐면은, 자, 이거 52페이지 1번 문제에 바로 있네요. 윤선도의 오가라는 작품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어때? 세 줄로 나눠져 있죠. 3단 구성 맞죠? 그죠? 맞아요? 보고 있어? 52페이지의 1번 문제. 제가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왜 안 보시는 겁니까? 쓰느라고. 빨리 봐. 봤죠? 자, 세 줄로 나눠져 있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이거 두 번째 종장이 어디 있어? 맨 밑에 있는 거잖아. 그죠? 종장의 첫머리가 뭐라고 돼 있어? 구천의라고 나와 있죠. 세 글자죠. 이게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이게 형식적 특징 공통적인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차전 씨. 알겠죠? 왜 이렇게 집중 못 해? 하고 있어요? 네. 서운한데? 네. 아니, 내가 서운하다고. 내가 서운하다고. 갑자기 공부를 하니까 힘드십니까? 아니요. 자, 그렇고요. 평시조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저 연시조 같은 경우는요. 연시조는 말 그대로 평시의 연속체예요.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67페이지) 잠깐 보십시다. (67페이지에) 보시면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일단 1수, 2수, 3수, 4수, 5수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맞니? 그리고 여기 하나하나는 다 어때? 세 줄로 끝나죠. 하나하나는 세 줄로 끝나고 똑같이 종장의 첫머리 삼음절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이게 뭐야? 쭉 연결이 돼 있으니까 평시조의 연속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수원이 괜찮니? 물론 여기에 대한 디테일한 얘기를 더 해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시간상으로 지금 하기가 좀 어렵네요. 자, 사설시조 볼게요. 사설시조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자, 얘가 초장, 중장, 종장으로 나눠진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쵸? 그랬었는데 이 사설시조는 중장의 길이가 무제한입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야? 중간 부분이 졸라 길다는 얘기겠지. 맞니? 자, 여기도 한번 볼게요. 어디 있냐면은 63페이지 볼게요. 63페이지에 처음에 사설시조로 나와 있죠? 맞죠? 이게 어때요? 중간만 존나 길죠? 그죠? 그 다음에 64페이지에는 옆에 있는 것도 어때요? 중간에만 제일 길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보통 여기서 사설시조의 중장 같은 경우는요,
나열이나 열거 등이 좀 많이 드러나 있어요. 예. 왜 그런 거냐면요. 우리가 사서시조가 시도 때도 없이 자꾸 분필이 이렇게 졸라 부러지죠. 빡쳐서 그런가 봐요. 주원이 빡 집중하고 있는 거야? 네. 오, 거짓말. 자, 사서시조 같은 경우는 왜 그런 거냐면요. 요게 생긴 때가 언제냐면 조선 후기예요. 조선 후기. 자, 조선 후기라는 거는 조선 후기의 특징은 뭐예요? 신분제가 모순이 일어납니다. 신분이 막 사고 팔고 막 그래. 그러다 보니까 평민들도 돈만 있으면 뭐가 될 수 있어? 양반이 될 수 있고, 양반도 돈이 없으면 평민이 되고 양반 그 신분을 팔아먹을 수 있어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아무래도 평민들의 문학 참여가 올라갔어요. 옛날보다. 여성의 지위도 향상되고 평민들도 문학에 많이 참여하게 되고 그런 특징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조금 더 우리가 쉽게 만들자라는 취지로 이런 중장의 길이를 무제한으로 만든 거예요. 원래 평시조가 됐어요. 이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평민들은 이런 거 지키기 쉬워 안 쉬워요?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설시조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당시에 어떤 일단 사회상을 비판하기도 하고요. 일상적인 소재를 다루기도 합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향가랑 시조에 관련해서 개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네, 요걸 드렸고요. 요 부분에 대한 포인트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괜찮니? 이거 외워야 돼. 네. 그래서 이제 요걸 기준으로 다시 작품을 적용을 시켜볼게요. 다 적었어요? 적을 때가 있어, 근데. 열심히 적으셨네. 열심히 적으셨네요.